저는 1097일 동안 딸을 보지 못한 어머니였습니다. 벽에 새긴 금 하나하나가 제 딸과 떨어져 있던 날수였어요. 함경북도 해산에서 두부를 팔던 28살의 저는 딸의 약을 구하러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하루만 다녀오겠다고 했어요. 그 하루가 3년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중국 공장에서 하루 14시간씩 일하며 딸을 데려올 돈 3천만 원을 모았어요. 그런데 돈이 모이자 브로커의 전화가 끊겼고 딸이 보안서에 끌려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3년간 매일 밤 벽에 금을 그으며 버텼어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숨 걸고 자유를 찾아온 탈북민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당신의 응원이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 2019년 겨울이었습니다. 중국 옌벤 어딘가에 있는 작은 봉제 공장, 그 공장 뒤편 기숙사 3층 복도 끝 방이 제 세계의 전부였어요. 방은 4평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철제 2층 침대 2개와 좁은 통로, 그리고 벽 하나가 전부인 공간이었어요. 그 벽에 저는 매일 새벽금을 하나씩 그었습니다. 못으로 콘크리트를 긁으면 사각사각 소리가 났어요. 같은 방을 쓰는 조선족 언니가 처음에는 뭐 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날수를 세는 거라고만 했습니다. 그 금 하나하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었어요. 금의 수가 1000을 넘긴 건 한 달 전이었습니다. 1000이라는 숫자를 세고 난 뒤로 저는 한동안 금을 긋지 못했어요. 1000일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 건지 숫자로는 알 수 없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3년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그냥 3년이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매일 아침 눈을 떠서 오늘도 딸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일이 1000번 넘게 반복되면 그건 시간이 아니라 형벌이었어요. 그날도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공장 출근은 6시였지만 저는 항상 1시간 먼저 일어났어요. 그 1시간이 하루 중 유일하게 딸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름은 수진이에요. 제가 두만강을 건너던 날 수진이는 7살이었습니다. 지금은 10살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가 다 빠졌을까? 키가 얼마나 컸을까? 밥은 제대로 먹고 있을까? 매일 아침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매일 아침 대답할 수 없다는 사실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날 아침에는 유독 추웠어요. 기숙사 창문 틈으로 칼바람이 들어왔고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이불을 걷고 벽 앞에 섰어요. 못을 들고 1097번째 금을 그었습니다. 사각하는 짧은 소리와 함께 콘크리트 가루가 손등 위로 떨어졌어요. 그 순간 주머니에 넣어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새벽 5시에 전화가 오는 일은 없었어요. 화면을 보니 브로커 아저씨의 번호였습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에게서 전화가 온다는 건 딸에 관한 소식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통화 버튼을 누르기까지 3초가 걸렸어요. 여보세요. 브로커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은지 씨, 돈 다 모였잖아요. 네, 다 모았어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움직여야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3년을 기다린 말이었어요. 드디어 수진이를 데려올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브로커가 잠깐 말을 멈췄어요. 전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다음 말이 저를 그 자리에서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브로커의 다음 말이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을 3년 전으로 돌려야 합니다. 2016년 함경북도 해산. 저는 그때 28살이었어요. 해산은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과 마주보는 국경 도시입니다. 강 건너편 중국 땅의 불빛이 밤마다 보이는 곳이었어요. 그 불빛을 보면서도 한 번도 저쪽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제 세계는 해산이 전부였고 그 안에서 딸과 함께 사는 것이 제 인생의 전부였으니까요. 남편은 수진이가 4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무산광산 탄광에서 일하다가 갱도가 무너졌어요.
사고 소식을 들은 건 이틀이 지나서였습니다. 시신을 찾았다는 연락을 받고 달려갔을 때 남편의 얼굴은 석탄가루로 뒤덮여 있었어요. 손만 깨끗했습니다. 누군가 닦아준 것 같았어요. 그 손을 잡았을 때의 차가움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남은 건 시어머니와 4살짜리 딸 그리고 빈방뿐이었어요.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먹고 살 길을 찾아야 했으니까요. 해산 장마당에서 두부 장사를 시작한 건 그때부터였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콩을 불리고 두부를 만들었습니다. 5시 반이면 장마당에 나가 자리를 폈어요. 두부 한 모에 1,000원. 하루에 50모를 팔면 5만 원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쌀을 사고 반찬을 만들고 수진이 신발이 작아지면 시장에서 헌 신발을 골라 사줬어요.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굶지는 않았습니다. 수진이는 밝은 아이였어요. 웃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장마당에 함께 나가면 옆 가게 아주머니들이 수진아 이리 와 하면서 과자를 쥐어줬어요. 그러면 수진이는 과자를 반으로 쪼개서 반은 자기가 먹고 반은 저한테 내밀었습니다. 엄마도 먹어. 그 말 한마디가 하루의 피로를 전부 녹여줬어요. 시어머니는 몸이 좋지 않으셨습니다. 관절이 안 좋아서 겨울이면 방에서 나오질 못했어요. 그래도 수진이를 돌봐주시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큰 힘이었습니다. 장마당에 나가 있는 동안 수진이를 봐주시고 저녁이면 수진이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셋이서 좁은 방에 모여 앉아 밥을 먹는 게 제가 아는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한글을 배워왔어요. 어느 날 장마당에서 돌아오니 방바닥에 종이가 한 장 놓여 있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엄마 사랑해라고 적혀 있었어요. 사회획이 거꾸로 되어 있었고 랑자는 알아보기 어려울 만큼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4글자가 제가 평생 받아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편지였어요. 그 종이를 접어서 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두부를 팔다 지칠 때면 꺼내서 들여다봤어요. 수진이의 글씨를 보면 다시 힘이 났습니다. 이 아이만 건강하게 자라면 더 바랄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해산의 겨울은 매섭습니다. 영하 20도 아래로 떨어지는 날이 보통이었어요. 그해 겨울도 어김없이 찾아왔고 장마당 좌판 위의 두부가 금세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추위쯤은 견딜 수 있었어요. 딸이 옆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의 겨울은 추위가 아니라 다른 것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그의 겨울, 수진이가 쓰러졌습니다. 수진이가 쓰러진 건 12월 초였습니다. 유치원에서 돌아온 아이가 밥을 먹다 말고 숟가락을 놓더니 그대로 옆으로 기울어졌어요. 엄마 머리 아파 라는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안아 올리니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어요. 이마에 손을 대보니 손바닥이 데일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불을 가져오셨고 저는 수진이를 눕히고 이마에 젖은 수건을 올렸어요. 하룻밤이 지나면 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은 열이 올랐다 내리는 게 흔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에도 열이 내리지 않았어요. 그 다음 날도 사흘째 되는 날 수진이가 기침을 시작했는데 그 기침 소리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쇳소리가 나는 것 같았어요.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가슴이 쌕쌕거렸고 밤에는 기침 때문에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해산인민병원에 수진이를 업고 갔어요. 병원이라고 부르기에는 초라한 곳이었습니다. 복도에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대기실 의자는 절반이 부서져 있었어요. 의사가 수진이를 진찰했습니다. 청진기를 가슴에 대고 한참을 듣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영양실조에 폐렴이 겹쳤다고 했습니다. 항생제를 써야 하는데 병원에 약이 없다고요. 약이 없다는 말이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병원인데 약이 없다니요. 하지만 그게 우리가 사는 곳의 현실이었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중국에서 약을 구해올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국경 근처 장마당에 가면 중국 약을 파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페니실린 주사가 필요하다고, 그게 있으면 살릴 수 있다고 장마당으로 뛰어갔어요. 약을 파는 아주머니를 찾았습니다. 페니실린 있느냐고 물었더니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값을 듣는 순간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한 달 두부 장사를 해야 겨우 살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그것도 한 번 분량이 아니라 최소 일주일은 맞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 손에 쥐어진 돈으로는 하루치도 살 수 없었어요. 방법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빌릴 돈도 없었고 주변 사람들 형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날 밤 수진이의 기침이 더 심해졌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꺼지는 것 같았고 얼굴이 점점 파래지고 있었어요. 이러다가 이 아이를 잃겠다는 공포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새벽에 잠들지 못하고 마당에 나왔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두만강 건너편 중국 땅의 불빛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저쪽에는 약이 있었습니다. 저쪽에는 수진이를 살릴 수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 불빛을 바라보면서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건너갈 수 있을까? 그리고 바로 뒤이어 생각했어요. 건너야 한다고. 장마당에서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돈을 주면 강을 건너게 해주는 사람이 있다고요. 다음 날 아침 그 사람을 찾아갔어요. 조선족 혈통의 남자였는데 말수가 적었습니다. 제 사정을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 밤 강이 가장 얕은 곳으로 안내해 주겠다고. 대신 중국 쪽에서 일을 해서 갚으라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수진이 옆에 누웠어요. 아이의 뜨거운 이마에 입술을 대고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약 구해올게. 금방 다녀올게. 수진이가 잠결에 제 손가락을 꼭 쥐었어요. 그 작은 손의 힘이 얼마나 약한지를 느끼는 순간 눈물이 터질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말씀드렸어요. 약을 구하러 중국에 다녀오겠다고 2, 3일이면 돌아온다고.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시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조심해라 그 한마디뿐이었어요. 약만 구해서 돌아오겠다고 했어요. 그게 제 마지막 약속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 밤이었습니다. 자정이 넘어 브로커가 지정한 장소에 나갔어요. 두만강 상류 쪽 갈대밭이었습니다. 사방이 캄캄했고 바람 소리만 귀를 찢었어요. 영하 20도가 넘는 밤이었습니다. 코를 쉴 때마다 콧구멍 안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브로커가 나타났습니다. 손짓으로 따라오라고 했어요. 갈대 사이로 난 좁은 길을 따라가니 강이 보였습니다. 두만강은 생각보다 넓지 않았어요. 해산 쪽은 강폭이 좁아서 건너편이 가까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넓이가 아니었어요. 강물이 완전히 얼지 않았습니다. 가장자리에는 얼음이 있었지만 가운데는 검은 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얼음 사이로 물이 소리를 내며 지나갔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어요. 여기가 제일 얕은 곳이야. 허리까지밖에 안 와. 뛰면 2분이면 건너. 허리까지라는 말에 안도하려 했지만 영하 20도의 강물에 허리까지 잠긴다는 건 몸을 칼로 베는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브로커가 강변에서 멈추더니 말했어요. 여기서부터는 혼자 가야 해. 저쪽에 사람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곧장 건너. 절대 멈추지 마. 멈추면 몸이 굳어서 못 움직여. 신발을 벗어야 하나 고민했는데 벗으면 발이 얼어서 걸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냥 신은 채로 들어가라고.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얼음이 깨지며 발이 물에 잠겼어요. 그 순간의 충격을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온몸의 피가 한 번에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차가움이 아니었어요. 고통이었습니다. 뼈를 부수는 것 같은 고통이 발끝에서 시작해서 다리를 타고 올라왔어요. 두 번째 발을 디뎠습니다. 물이 무릎까지 올라왔어요. 세 번째 발, 네 번째 발. 허리까지 잠겼을 때 숨이 막혔습니다. 횡격막이 경련을 일으켜서 호흡이 끊겼어요. 숨을 쉬려고 했는데 공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물속에서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근육이 얼어붙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때 수진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뜨거운 이마,
파래진 입술, 엄마 머리 아파하던 그 목소리. 다리를 억지로 움직였습니다. 한 발, 또 한 발. 강 한가운데를 지날 때 발이 바닥에서 미끄러졌어요. 물속으로 고꾸라질 뻔했습니다. 팔을 허우적거려 겨우 중심을 잡았어요. 머리 위로 들고 있던 가방이 물에 빠질 뻔했습니다. 그 안에는 수진이 약값으로 쓸 돈이 들어 있었어요. 이를 악물었습니다. 죽어도 이 가방은 놓지 않겠다고. 얼마나 걸렸는지 모릅니다. 2분이라고 했는데 체감으로는 1시간 같았어요. 발이 땅에 닿았을 때 무릎이 꺾이며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중국 땅이었어요. 젖은 옷이 순식간에 얼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달려와서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중국 쪽 브로커였습니다. 빨리 가자.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돼. 차에 실려 어딘가로 이동했습니다. 조선족 마을의 한 집에 도착했어요. 뜨거운 물에 발을 담그는 순간 고통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얼어붙은 살이 녹으면서 신경이 불타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정신을 차리고 나서 브로커에게 말했습니다. 약을 사서 돌아가야 한다고, 딸이 아프다고. 브로커의 표정이 굳었어요. 잠깐 밖에 나갔다 오더니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돌아가면 안 돼요. 어젯밤에 국경 쪽에서 신고가 들어갔어요. 탈북자가 건넜다고 보안서에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지금 돌아가면 바로 잡혀요. 저는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약만 사서 돌아가면 되는데 왜 돌아갈 수 없다는 건지. 하지만 브로커는 단호했습니다. 잡히면 수용소야. 아이도 당신도 끝이에요. 돌아가지 못한다는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돌아갈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는데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처음 사흘은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수진이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엄마가 약 구해온다고 했는데 그 엄마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7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나흘째 되는 날 조선족 마을 아주머니가 미역국을 끓여다 주셨어요. 먹어야 살지, 살아야 아이를 데려오지. 그 한마디가 저를 바닥에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맞았어요. 죽으면 끝이지만 살면 방법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돈을 벌어서 수진이를 데려오면 되는 거였어요. 브로커가 일자리를 구해줬습니다. 옌벤 시내에 있는 봉제 공장이었어요. 조선족 사장이 운영하는 작은 공장인데 탈북자를 몰래 고용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월급은 중국인 노동자의 절반이었어요. 불법 체류자니까 그만큼 깎이는 거였습니다. 하루 14시간, 주 6일 근무. 재봉틀 앞에 앉아 옷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아침 6시에 시작해서 밤 8시에 끝났습니다. 처음에는 재봉틀을 다뤄본 적이 없어서 헤맸어요. 바늘에 손가락을 수십 번 찔렸고 실밥이 삐뚤어져서 사장에게 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손이 기계를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한 달이 지나니 제법 빠르게 박음질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숙사 방은 4평짜리 작은 공간이었어요. 2층 침대 2개에 4명이 자는 구조였습니다. 같은 방을 쓰는 3명 중 1명은 조선족 언니였고 나머지 2은 다른 지방에서 온 중국 아가씨들이었어요. 조선족 언니만 제가 탈북자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조선족이라고 말했어요. 들키면 공안에 신고당할 수 있었으니까요. 첫 번째 밤에 벽에 금을 그었습니다. 강을 건넌 날부터 새기 시작한 거예요. 못 하나를 주워서 콘크리트에 긁었습니다. 하나, 둘, 셋. 매일 새벽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었어요. 시어머니와 연락이 닿은 건 한 달쯤 뒤였습니다. 브로커를 통해 전가를 보냈더니 시어머니에게서 답이 왔어요. 수진이가 살아있다고. 약을 구해서 먹였더니 열이 내렸다고. 장마당 옆집 아주머니가 약을 외상으로 줬다는 거였어요. 그 소식을 듣고 공장 화장실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그 한마디가 전부였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전갈에는 다른 내용도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매일 밤 엄마를 부른다고. 자다가 일어나서 엄마 어디 갔어 하며 운다고.
시어머니가 약 구하러 갔다고 달래도 아이가 믿지 않는다고요. 엄마가 나를 버리고 간 거 아니야. 7살짜리가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였어요. 그 말을 전해 듣는 순간 가슴에 못이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버린 게 아니야. 엄마는 너를 데리러 올 거야. 반드시 데리러 갈 거야. 화장실 벽을 붙잡고 되뇌었어요. 소리가 새어나가면 안 되니까. 이를 악물고 울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돈을 세기 시작했어요. 수진이를 데려오려면 얼마가 필요한지 알아봐야 했습니다. 브로커에게 물었더니 대답이 돌아왔어요. 아이 한 명을 빼오는데 3천만 원 정도가 든다고. 3천만 원. 공장 월급으로는 3년이 걸리는 금액이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눈앞에서 벽처럼 서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수진이가 매일 밤 엄마를 부르며 온다는 말에 공장 화장실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공장 생활이 1년을 넘기면서 벽에 금은 365개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한 줄에 7개씩 일주일 단위로 그었어요. 50이 줄이 넘어가니 벽 한 면이 금으로 가득 찼습니다. 반대편 벽으로 넘어가야 했어요. 돈은 모이고 있었지만 느렸습니다. 공장 월급에서 숙식비를 빼고 나면 한 달에 모을 수 있는 돈은 80만 원 남짓이었어요. 3천만 원까지 3년. 이 속도로는 수진이가 10살이 되어야 만날 수 있었습니다. 3살 더 클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제가 놓치는 시간은 숫자가 아니라 딸의 성장이었으니까요. 첫 걸음마를 뗄 때도 첫이가 빠질 때도 제가 옆에 없었습니다. 이 이상은 견딜 수 없었어요. 돈을 더 빨리 모을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공장 조선족 언니에게 물어봤어요. 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밤에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긴 한데 시내에 조선족이 운영하는 식당이 있었어요. 정식 영업 허가 없이 돌아가는 불법 식당이었습니다. 밤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주로 야간 공사 노동자들에게 밥을 파는 곳이었어요. 일당은 공장보다 2배가 넘었습니다. 문제는 위험이었어요. 불법 식당이니 공안 단속 대상이었고 그곳에서 일하다 잡히면 불법 체류가 들통나서 강제 북송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북송되면 끝이었어요. 수용소에 갇히거나 더 끔찍한 일을 당하거나 어떤 경우든 수진이를 다시 볼 수 없게 되는 거였습니다. 하루를 고민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고민할 것도 없었습니다. 위험하다는 건 알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3년을 기다리느냐, 목숨을 걸고 2년으로 줄이느냐. 저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다음 날 밤부터 식당에 나갔어요. 공장이 끝나는 밤 8시에 급하게 씻고 9시까지 식당으로 달려갔습니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반찬을 만들고 새벽 2시에 끝나면 기숙사로 돌아왔어요. 4시간 자고 다시 6시에 공장 출근. 하루에 잠을 4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몸이 버틸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이상하게도 버텨졌어요. 수진이를 생각하면 잠이 필요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이 얼굴이 보였고 그 얼굴이 보이면 다시 눈을 뜰 수밖에 없었어요. 식당 일을 시작하면서 돈이 2배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160만 원. 이 속도라면 2년이면 3천만 원을 만들 수 있었어요. 하지만 몸값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공안 단속이 점점 심해지면서 불법 식당이 하나둘 문을 닫았어요. 살아남은 식당들은 인건비를 더 쳐줬지만 그만큼 위험도 커졌습니다. 어느 날 식당 사장이 말했어요. 요즘 공안이 탈북자 단속을 세게 하고 있어. 조심해. 잡히면 나도 끝이야. 조심하라는 말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지만 조심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공안은 예고 없이 들이닥쳤고 도망칠 시간은 항상 몇 초밖에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 몇 초 안에 인생이 갈리는 거였습니다. 돈을 더 빨리 모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식당에서 함께 일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정미 언니라고 불렀어요. 저보다 3살 위였고 함경남도 단천 출신이었습니다.
남편이 정치범으로 끌려가면서 온 가족이 성분이 망가졌다고 했어요. 살 수가 없어서 강을 건넌 경우였습니다. 정미 언니는 중국에 온 지 5년이 넘었어요. 저보다 이곳 사정을 훨씬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공안 단속이 있을 때 어디로 도망가야 하는지, 어떤 골목이 막다른 길인지, 어떤 택시 기사가 신고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저에게 알려줬어요. 언니가 없었으면 저는 진작에 잡혔을 겁니다. 식당이 끝나면 둘이서 기숙사까지 걸었어요. 새벽 2시의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가로등 불빛만 길 위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언니와 나눈 이야기가 중국 생활에서 유일한 위안이었어요. 언니도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들 하나를 북한에 두고 왔다고 했어요. 건넜을 때 3살이었는데 지금은 8살이라고. 저와 같은 처지였습니다. 아이를 두고 온 어머니끼리 서로의 아픔을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가끔 언니가 울 때면 저도 같이 울었고 제가 울 때면 언니가 등을 두드려줬습니다. 그해 여름이었어요. 공안 단속이 유난히 심해졌습니다. 뉴스에서 탈북자 단속 강화라는 소식이 나왔다고 식당 사장이 긴장한 얼굴로 말했어요. 당분간 조심해야 한다고, 야간에 돌아다니지 말라고. 하지만 일을 쉴 수는 없었습니다. 하루를 쉬면 그만큼 수진이를 만나는 날이 멀어지니까요. 그날 밤도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설거지를 하는데 갑자기 앞쪽에서 소란이 났습니다. 손님인 줄 알았는데 문이 벌컥 열리더니 검은 제복을 입은 사람 셋이 들어왔어요. 공안이었습니다.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식당 사장이 앞에서 뭐라고 말하는 사이 정미 언니가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주방 뒤쪽 비상문이 있었어요. 그 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골목으로 뛰었어요.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라는 중국어였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습니다. 갈림길에서 언니와 헤어졌어요. 언니는 왼쪽으로, 저는 오른쪽으로. 숨을 곳을 찾아 아파트 단지 사이 쓰레기통 뒤에 웅크렸습니다. 심장이 귀에서 뛸 정도로 요란했어요. 1시간쯤 숨어 있다가 조심조심 기숙사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미 언니가 출근하지 않았어요. 방이 비어 있었습니다. 짐도 그대로였어요. 공장 사람들에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사흘이 지나서야 소식이 들려왔어요. 식당 사장이 조용히 말해줬습니다. 정미가 잡혔어. 공안한테 잡혀서 북송 절차 들어갔다고.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북송이라는 단어가 귀를 때렸어요. 정미 언니가 북한으로 돌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수용소, 그곳에서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언니에게는 북한에 8살짜리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이제 엄마를 다시 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아니, 엄마가 돌아오더라도 수용소에서 돌아온 어머니가 아이와 함께 살 수 있을지 공포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내가 잡혔을 수도 있었어요. 골목에서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갔다면 지금 이 자리에 없는 건 저였을 겁니다. 잡혀가면서 언니가 소리쳤다는 말을 나중에 전해 들었어요. 뒤에서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가 먼저 잡히면서 시간을 벌어준 거였습니다. 잡힌 언니가 끌려가면서 소리쳤어요. 도망쳐, 지금 당장. 정미 언니가 잡힌 뒤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공안 단속의 그물이 점점 좁혀지고 있었어요. 식당은 문을 닫았고 공장 사장도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탈북자를 고용하고 있다는 게 들키면 사장도 처벌을 받으니까요. 어느 날 사장이 저를 불렀어요. 미안한데 당분간 나오지 마. 상황 봐서 다시 연락할게. 사실상 해고였습니다. 숙소도 나가야 했어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모아둔 돈은 기숙사 침대 매트리스 밑에 숨겨두고 있었어요. 비닐봉지에 싸서 넣은 현금 1,800만 원, 3천만 원의 절반을 조금 넘긴 금액이었습니다. 이 돈을 잃으면 전부가 끝이었어요. 한밤중에 짐을 쌌습니다. 가방 하나에 옷 2벌과 돈을 넣었어요.
벽에 새긴 금들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723개. 2년치의 시간이 콘크리트 위에 남아 있었어요. 이 금들을 두고 가야 한다는 게 마음에 걸렸지만 머물 수 없었습니다. 밤길을 걸어 시내를 빠져나왔어요. 버스를 타고 다른 도시로 이동했습니다. 옌지, 도문, 훈춘. 국경 근처 도시들을 전전하며 일자리를 찾았어요. 작은 식당 설거지, 농장 일, 공사장 잡일. 뭐든 했습니다. 하루에 10,000원이라도 벌어야 했어요. 중국어를 잘 못하니 갈 수 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조선족 동포들이 모여 사는 마을을 찾아다녔어요. 그곳에서는 조선말이 통했고 탈북자를 받아주는 곳이 가끔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디를 가도 공안의 그림자가 따라왔어요. 검문소가 갑자기 생기고 신분증 검사가 불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가진 건 브로커가 만들어준 가짜 신분증 하나뿐이었어요. 겉보기에는 그럴듯했지만 정밀 검사를 받으면 바로 들통나는 수준이었습니다. 검문을 피해 골목으로 숨고 단속 차량을 보면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가고 짐승처럼 쫓기는 생활이었어요. 그러면서도 돈은 지켰습니다. 몸에 테이프로 감아서 붙이고 다녔어요. 씻을 때도 뗐다 다시 붙이고 잠잘 때도 몸에서 떼지 않았습니다. 이 돈이 수진이의 목숨이었으니까요. 석 달을 그렇게 떠돌다가 훈춘 외곽의 작은 공장에 자리를 잡았어요. 김치를 만드는 식품 공장이었는데 사장이 조선족 아주머니라 사정을 봐줬습니다. 새 기숙사 방에 들어간 첫날 밤 벽에 금을 긋기 시작했어요. 723번째부터 다시 세기 시작한 겁니다. 새 벽에 금이 30개쯤 쌓였을 때 브로커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시어머니가 보낸 정갈이 있다고. 전화기를 귀에 대는 손이 떨렸습니다. 브로커가 읽어주는 시어머니의 말은 딱 한 줄이었어요. 수진이가 보안서에 불려갔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보안서라고요? 7살짜리 아이를요. 브로커가 다시 말했어요. 어머니가 탈북한 가정은 감시 대상이에요. 아이한테도 조사가 들어간 거예요. 어디로 갔는지 알고 있느냐, 연락을 받은 적 있느냐, 그런 걸 물어봤을 거예요. 7살짜리 아이를 보안서에 앉혀놓고 어른들이 그런 질문을 했다는 거였어요. 그 장면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숨이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엄마가 어디 갔는지 모른다고 울면서 말했을 그 아이의 얼굴이 눈앞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이건 제 잘못이었습니다. 제가 강을 건넜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딸의 약을 구하러 간 어머니 때문에 딸이 보안서에 끌려가는 이 모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바닥에 쓰러져서 울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보내온 정갈은 딱 한 줄이었어요. 수진이가 보안서에 끌려갔다고. 수진이가 보안서에 끌려갔다는 소식을 들은 뒤로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수진이가 보였어요.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앉아서 떨고 있는 작은 아이. 군복을 입은 남자들이 앞에 서서 큰 소리로 뭔가를 물어보고 아이는 울면서 모른다고 고개를 흔드는 장면. 그게 꿈인지 상상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눈을 떠도 그 장면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머릿속에서는 수진이가 울고 있었어요. 다행히 며칠 뒤 브로커를 통해 추가 소식이 왔습니다. 수진이가 보안서에서 풀려났다고요. 조사를 받고 돌아왔는데 아이가 계속 운다고 밥을 먹지 않는다고 풀려났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아이의 마음에 생긴 상처가 걱정이었어요. 7살짜리에게 보안서라는 곳은 어떤 공포로 기억되었을까요? 그날 밤 기숙사 침대에 누워서 해산에서의 시간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수진이가 4살이던 해봄이 먼저 떠올랐어요. 장마당에서 두부를 팔고 집에 돌아오면 수진이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하고 뛰어와 다리를 껴안았어요. 그 감촉이 아직도 손에 남아 있습니다. 가벼운 몸무게, 보드라운 볼, 비누 냄새. 안아 올리면 제 목을 꼭 감싸 안았어요. 여름에는 집 앞 냇가에서 물장난을 쳤습니다. 수진이 발이 워낙 작아서
물에 들어가면 자갈에 미끄러지곤 했어요. 그때마다 제 손을 잡고 깔깔 웃었습니다. 엄마 손 잡으면 안 넘어져 라고 하면서요. 가을이면 산에 다리를 따러 갔어요. 수진이 바구니는 작아서 금방 찼는데 제 바구니에 자기가 딴 걸 더 넣어줬습니다. 엄마 것도 많아야지 하면서요. 겨울에는 시어머니와 셋이서 방바닥에 모여 앉아 감자를 구워 먹었어요. 화로 위에서 감자 껍질이 타는 냄새가 방 안가득 퍼지면 수진이가 코를 벌름거렸습니다. 맛있는 냄새 하고 웃으면 시어머니도 웃고 저도 웃었어요. 그게 우리 가족의 전부였습니다. 거창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좁은 방에서 셋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감자 하나를 나눠 먹는 것이 행복이었습니다. 그 행복이 얼마나 귀한 건지 잃어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었어요. 수진이가 5살이 되던 해 유치원에서 노래를 배워왔어요. 우리의 아버지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거실에서 두 팔을 벌리고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어찌나 열심히 부르던지 가사를 틀려도 본인은 전혀 모르고 신이 나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시어머니도 손뼉을 치며 잘한다, 잘한다 하셨어요. 수진이의 얼굴이 세상에서 가장 환하게 빛나던 순간이었습니다. 6살에는 글자를 배워왔어요. 엄마 사랑해. 삐뚤빼뚤한 4글자를 종이에 적어서 저한테 내밀었습니다. 그 종이를 저는 중국까지 갖고 왔어요. 가방 안쪽 주머니에 접어서 넣어뒀습니다. 힘들 때마다 꺼내서 봤어요. 글씨가 달아서 거의 안 보이게 될 때까지 수백 번은 펼쳐봤을 겁니다. 이 아이를 반드시 데려오겠다는 결심이 그날 밤 더 단단해졌어요. 보안소까지 끌려간 아이를 더 이상 그곳에 두면 안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감시는 심해질 거였고 아이의 상처는 깊어질 거였어요. 빨리 데려와야 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때부터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눈만 감으면 수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벽에 금이 1000개를 넘기던 날 통장에 찍힌 숫자도 드디어 3천만 원을 넘겼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과 맞바꾼 돈이었어요. 공장에서 14시간씩 재봉틀을 돌리고 밤에는 불법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도시를 3번이나 옮기면서 공안을 피해 다니며 한 푼 한 푼 모은 돈이었습니다. 손가락은 재봉틀 바늘에 찔린 자국으로 가득했고 허리는 장시간 앉아 있어서 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었습니다. 돈이 모였으니까요. 수진이를 데려올 수 있으니까요. 브로커에게 연락했습니다. 돈이 다 모였다고. 브로커는 전화를 받더니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그런데 상황이 좀 변했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브로커의 설명은 이랬어요. 수진이를 데려오려면 북한 내부에 사람을 보내야 하는데 최근 국경 경비가 2배로 강화되었다고. 이전에는 해산 쪽으로 바로 접근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경비 초소가 늘어나서 그 루트가 막혔다는 거였습니다. 새로운 루트를 개척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추가 비용이 든다고 했어요.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1,500만 원이요. 3천만 원에 1,500만 원 추가. 총 4,500만 원이었습니다. 1,5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벽처럼 서 있었어요. 다시 1년 반을 더 모아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수진이가 11살이 되어야 만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안 돼요. 그렇게는 못 기다려요. 브로커에게 사정했습니다. 지금 있는 돈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브로커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방법이 하나 있긴 한데 위험해요. 들어보겠다고 했습니다. 뭐든 하겠다고. 브로커가 제안한 건 이런 거였어요. 추가 비용 1,500만 원 대신 은지 씨가 직접 국경까지 가서 아이를 받으라는 거였습니다. 보통은 브로커 조직이 북한에서 아이를 빼와서 중국 내륙까지 데려다 주는 게 정상 루트인데 그 중간 과정을 은지가 직접 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였어요. 대신 중국 국경 지역까지 직접 가야 했고 그 근처는 공안 밀집 지역이라 잡힐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망설이지 않았어요. 하겠다고 했습니다. 수진이를 1년 반 더 기다리게 하느니 제가 위험을 감수하는 쪽이 맞았어요. 브로커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내부에 사람을 보내 수진이를 해상까지 데려오고 밤에 두만강을 건너게 한 뒤 중국 쪽에서 은지가 직접 아이를 받는 방식이었어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해산에 없다는 거였어요. 보안서 조사 이후 시어머니가 아이를 걱정해서 먼 친척이 있는 함경남도 단천으로 보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이를 단천에서 해상까지 데려오는 것만 해도 열흘이 걸리는 거리였어요.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아이가 해산에 없어요. 단천에 있대요. 일단 아이를 해상까지 옮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해요.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한 달은 봐야 한다고. 한 달. 3년을 기다린 사람에게 한 달은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시간이었어요. 그래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돈을 전부 건넸어요. 3천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브로커 손에 올려놓는 순간 3년의 무게가 손끝에서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돈과 함께 수진이가 올 거라고 브로커의 눈을 보며 말했어요. 제 딸이에요. 제발 부탁합니다. 브로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어보기로 했어요. 다른 선택지는 없었으니까요. 브로커가 말했어요. 아이가 해산에 없다고,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고. 돈을 건네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브로커에게서 첫 번째 연락이 왔어요. 단천에 사람을 보냈다고, 아이를 확인했다고. 수진이가 건강하다는 말에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건강하다는 단어 하나에 3년간 쌓인 불안이 잠깐이나마 내려앉았어요. 브로커가 덧붙였습니다. 아이가 많이 컸다고, 말수가 적어졌다고. 그 말이 마음에 걸렸지만 살아있고 건강하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2주일째 되는 날 두 번째 연락이 왔어요. 아이를 단천에서 해산으로 이동시키기 시작했다고. 기차를 타고 가는데 검문이 많아서 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북한 기차라는 게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법이 없었어요. 멈추고 기다리고 또 멈추고 검문소마다 신분증을 보여야 했고 아이를 데리고 가는 사람이 의심받지 않으려면 친척 행세를 완벽하게 해야 했습니다. 브로커가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했어요. 조금만이라는 말이 얼마만큼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기다리는 것 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3주째가 되었을 때 세 번째 전화가 왔어요. 브로커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밝은 기운이 돌았습니다. 아이가 해산 근처까지 왔다고. 이틀 후에 강을 건너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이틀이요. 그 두 글자를 듣는 순간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이틀 후면 수진이를 만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3년을 기다렸는데 이틀만 더 참으면 되는 거였어요. 전화를 끊고 기숙사 침대에 앉아서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기쁨이라고 해야 할지 공포라고 해야 할지 둘 다였어요. 여기서 무언가가 틀어지면 어쩌나. 마지막 순간에 경비대에 발각되면 어쩌나. 수진이가 강을 건너다 물에 빠지면 어쩌나. 10살짜리 아이가 영하 20도의 강물을 건널 수 있을까? 제가 건널 때도 죽을 뻔했는데 아이의 작은 몸으로 그 물살을 이겨낼 수 있을까? 온갖 최악의 상상이 쉬지 않고 머릿속을 돌았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수진이가 물에 빠지는 장면이 보였고 눈을 뜨면 시계 초침 소리만 귀에 박혔습니다. 약속한 날이 되었어요. 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국경 근처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훈춘에서 버스를 타고 도문으로 갔어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중국 동북부의 겨울 풍경이 흘러갔어요. 나무는 전부 잎을 떨궜고 들판은 눈에 덮여 끝없이 하얀색이었습니다. 이 하얀 풍경 어딘가 너머에 수진이가 있었어요. 강 하나만 건너면 만날 수 있는 거리에 도문에서 택시를 갈아타고 국경 마을로 향했습니다. 택시 기사가 어디 가느냐고 물었어요. 친척집에 간다고 대답했습니다. 말투에서 억양이 나오지 않도록 조심했어요. 조선족처럼 들려야 했으니까요. 국경 근처는 공안이 가장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검문소를 두 곳 지나야 했어요. 가짜 신분증을 들고 그 앞에 서는 건 총알이 든 권총으로 러시안 룰렛을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첫 번째 검문소가 나타났어요. 택시가 멈추고 공안이 다가왔습니다. 창문을 내렸어요.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신분증을 내밀었어요. 공안이 제 얼굴과 사진을 번갈아 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3초쯤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3초가 30분처럼 느껴졌어요.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아 있었습니다. 손에 땀이 배어서 신분증이 미끄러질 뻔했어요. 공안이 신분증을 돌려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나가라는 뜻이었어요. 숨을 내쉬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지 않으려고 좌석을 꽉 잡았어요. 두 번째 검문소도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국경 마을에 도착한 건 오후 4시였어요. 강을 건너는 건 새벽이었습니다. 밤이 올 때까지 숨어서 기다려야 했어요. 브로커가 마련해준 안전가옥에 들어갔습니다. 조선족 할머니가 혼자 사는 작은 집이었어요. 방은 따뜻했고 아랫목에서 군불 냄새가 났습니다. 할머니가 감자를 삶아주셨어요. 먹으라고 하셨지만 한 입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위장이 꽁꽁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아랫목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가지 않았어요. 시계를 보면 10분이 지나 있고 한참 뒤에 다시 보면 또 10분. 하루가 이렇게 긴 적은 3년간 없었습니다. 밤 11시 브로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11시 반 다시 걸었어요.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넘어 1시에 걸었어요. 통화 연결음만 울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무언가 잘못된 거라는 느낌이 등골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새벽 2시, 3시, 4시. 전화를 20번도 넘게 걸었지만 단 한 번도 연결되지 않았어요. 화면에 뜨는 통화 실패라는 글자가 칼날처럼 눈을 찔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전화는 불통이었어요. 점심이 되어도 해가 기울어도 브로커의 전화가 완전히 끊겨버렸습니다. 머릿속에서 온갖 시나리오가 폭풍처럼 돌았어요. 돈만 가지고 도망친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브로커 자체가 사기꾼이었을 수도 있었어요. 아니면 브로커가 잡혔을 수도 있었고 수진이를 이동시키던 중에 발각되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잡혔을 수도 있었어요. 10살짜리 아이가 다시 보안서에 끌려갔을 수도. 어떤 가능성이든 전부 끔찍했어요. 그중 가장 두려운 건 수진이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가능성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나고 닷새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안전가옥에서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국경 마을에서 낯선 여자가 혼자 돌아다니면 바로 눈에 띄니까요. 할머니가 매 끼니 밥을 해주셨지만 한 숟가락도 넘어가지 않았어요. 물만 겨우 마시고 화장실만 겨우 다녀왔습니다. 수진이 생각에 미칠 것 같았어요. 3년을 모은 돈 3천만 원. 제 손가락에 베인 바늘 자국, 허리가 펴지지 않을 만큼 앉아있던 시간, 공안을 피해 도망치며 흘린 식은땀. 그 모든 것의 대가가 사라지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무서운 건 딸의 마지막 희망이 사라진다는 것이었어요. 이 기회를 놓치면 다음은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벽에 금을 긋는 것도 잊었어요. 시간을 세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었습니다. 9째 날 밤 할머니 집 아랫목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러다 정말로 수진이를 다시 못 보게 되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포기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머릿속에 스쳤어요.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수진이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엄마 사랑해.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어준 그 네 글자. 포기할 수 없었어요. 죽어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돈을 건넨 그날부터 브로커의 전화가 끊겼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 열흘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어요. 3년이라는 세월도 견뎠는데 이 열흘을 못 버틸 줄은 몰랐습니다. 3년은 길었지만 방향이 있었어요. 돈을 모으면 된다는 목표가 있었고 벽에 금을 그으면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이 열흘은 달랐어요. 기다림의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일 연락이 올 수도 있고 영영 오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 불확실함이 저를 안에서부터 갉아먹었습니다. 밥을 먹지 못했어요. 할머니가 매 끼니 밥상을 차려주셨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여주신 날도 있었고 감자전을 부쳐주신 날도 있었어요. 정성이 담긴 음식이라는 걸 알았지만 숟가락을 들면 손이 떨려서 입까지 가져갈 수가 없었습니다. 위장이 단단히 잠겨버린 것 같았어요. 물만 겨우 마셨습니다. 그마저도 한 모금 넘기면 속이 뒤집혔어요. 닷새째 되던 날부터 어지러움이 시작됐습니다. 일어서면 눈앞이 캄캄해지고 벽을 짚지 않으면 걸을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보셨습니다. 제발 좀 먹어라, 쓰러지면 아이가 왔을 때 어떡하느냐고. 그 말에 억지로 숟가락을 들었어요.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었는데 씹는 동안 수진이 얼굴이 떠올라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밥에 눈물이 섞여 짠맛이 났어요. 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수진이가 보였어요. 두만강 한가운데서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장면, 공안에 둘러싸여 울고 있는 장면, 보안서 차가운 바닥에 앉아 떨고 있는 장면. 어떤 장면이 떠올라도 전부 최악이었습니다. 1시간 자다 깨고 또 1시간 자다 깼어요. 깰 때마다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부재중 전화, 문자 메시지. 매번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빈 화면을 보는 것이 하루 중 가장 잔인한 순간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할머니에게 말씀드렸어요. 브로커한테 사기당한 것 같다고. 돈을 다 잃었다고. 3년간 모은 3천만 원을 전부 잃었다고. 할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고 계셨습니다. 주름진 손이 따뜻했어요. 그 온기가 오히려 더 슬펐습니다. 한참 뒤에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아직 모르는 거야. 기다려봐. 이 세상에 기다림을 저만큼 해본 사람이 있을까 싶었어요. 3년을 기다렸습니다. 1000일이 넘는 날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열흘의 기다림이 3년보다 더 길게 느껴지는 건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미칠 것 같아서 밖에 나갔어요. 할머니에게 잠깐만 나갔다 오겠다고 말씀드리고 뒷산 쪽으로 걸었습니다. 국경 마을 뒷산에 올라가니 두만강이 한눈에 보였어요. 좁은 강물이 흐르고 있었고 양쪽 강변에는 얼음이 하얗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강 건너편이 북한이었어요. 저쪽 강변에 작은 마을이 보였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집들, 나무 울타리, 비포장길. 저기 어딘가에 수진이가 있었어요. 아니,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해상까지 무사히 왔다는 건 3주 전 연락이었고 그 뒤로는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었으니까요. 강을 향해 소리 지르고 싶었어요. 수진아, 엄마 여기 있어. 기다리고 있어. 하지만 소리를 내면 안 됐습니다. 산 아래 강변에 중국 경비초소가 있었고 북한 쪽에도 감시탑이 보였어요. 입을 꽉 다물었습니다. 바람이 강을 타고 올라왔어요. 북한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었습니다. 혹시 이 바람이 수진이가 있는 곳을 지나쳐 온 건 아닐까? 이 바람에 수진이의 숨결이 섞여 있는 건 아닐까? 미친 생각이라는 걸 알면서도 바람을 향해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차가웠어요. 뼈를 깎는 것 같은 칼바람이었지만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포기에 가까운 감정이 밀려왔어요. 돈을 다시 모으려면 또 3년이었습니다. 3년 뒤면 수진이는 13살이에요. 그때까지 아이가 기다려줄까요? 엄마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보안서에 끌려갔던 공포 때문에 엄마라는 존재 자체를 원망하게 되는 건 아닐까요? 엄마가 탈북했기 때문에 자기가 고통받는 거라고, 엄마가 떠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어쩌죠?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8째 날, 9째 날.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것조차 무서워졌어요. 전화가 안 오면 희망이 없다는 뜻이고 전화가 오면 나쁜 소식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어떤 쪽이든 두려웠습니다.
열째 날 밤이었어요.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할머니 집 아랫목에 누워 있었어요. 잠이 오지 않아 천장에 나무결을 세고 있었습니다. 37번째 나무결을 세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벌떡 일어나 화면을 봤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브로커의 번호가 아니었어요. 모르는 번호에서 자정에 오는 전화. 좋은 소식일 수도,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소식일 수도 있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통화 버튼을 누르기까지 5초가 걸렸어요. 그 5초 동안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제발.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에서 잡음이 들렸어요. 지직거리는 소리 사이로 누군가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칠고 빠른 숨소리. 그 숨소리 뒤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세상의 모든 소리보다 작았지만 제 심장을 관통하기에는 충분한 크기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에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였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건 떨리는 아이의 목소리였어요. 엄마 나야. 수진이. 3년 만에 듣는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채 전화기를 두 손으로 움켜쥐었어요. 너무 세게 잡아서 손가락 마디가 하얘졌습니다. 입을 열려 했는데 소리가 나오질 않았어요. 목구멍에 돌덩이가 박힌 것 같았습니다. 3년 동안 이 순간을 상상해 왔어요. 딸의 목소리를 다시 듣는 그 순간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도 수천 번 머릿속으로 연습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야 할까, 사랑한다고 해야 할까, 곧 만나자고 해야 할까, 건강하냐고 물어야 할까? 그런데 막상 그 목소리가 고막을 울리자 준비해둔 모든 말이 부서져 내렸어요. 어떤 단어도 이 순간을 담을 수 없었습니다. 울음만 쏟아졌어요. 소리를 내면 안 되는데, 들키면 안 되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가 터진 것 같았어요. 3년간 꾹꾹 눌러 담아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나오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겨우 그 두 글자를 짜냈어요. 입술이 떨려서 발음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엄마야. 전화기 너머에서도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작은 코를 훌쩍이는 소리, 목이 막혀서 숨을 고르는 소리. 3년 사이에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지만 우는 소리는 변하지 않았어요. 7살 때도 이렇게 울었거든요. 코를 훌쩍이고 숨을 참다가 다시 터뜨리고 엄마, 나 엄마 많이 보고 싶었어. 그 말 한마디에 3년의 시간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1097개의 벽 위에 금이, 공장에서 재봉틀 앞에 앉아 보낸 수만 시간이, 영하 20도의 새벽에 식당으로 뛰어가던 밤들이, 공안을 피해 골목을 달리던 공포의 순간들이, 보안서에 끌려갔다는 소식에 바닥에 엎드려 울던 날이, 브로커의 전화가 끊겨 미칠 것 같던 열흘이 전부 이 한 통의 전화 안에 녹아 있었어요. 이 모든 시간의 무게가 수진이의 목소리 하나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엄마도 보고 싶었어? 매일매일 보고 싶었어? 하루도 안 보고 싶었던 날이 없었어? 말을 하는데 문장이 끊겼어요. 울음이 자꾸 말을 삼켜버렸습니다. 수진이가 물었어요. 엄마 울어? 응, 엄마 울어. 나도 울어. 그 말에 또 울었습니다. 둘 다 울면서 전화기를 붙잡고 있었어요.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어머니와 딸이 같은 시간에 울고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울음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어요. 옆에 있던 사람이 전화기를 가져갔습니다.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은지 씨 나예요. 미안해요. 전화가 안 됐죠. 브로커였습니다. 일이 복잡해져서 연락을 못했다고 했어요. 아이를 단천에서 해상까지 데려오는 과정에서 기차 검문에 걸릴 뻔했다고, 루트를 3번이나 바꿔야 했다고 합니다. 기차를 타다 내리고 버스로 갈아타고 어떤 구간은 산길을 걸어야 했다고, 10살짜리 아이가 산길을 걸었다는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중간에 브로커 조직원 한 명이 잡혔다고 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이동하던 사람은 아니었지만 같은 조직이라 전원 연락을 끊고 잠적해야 했다고요.
그래서 열흘간 전화가 안 됐던 거였어요. 하지만 아이는 무사히 해산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지금 두만강 근처 안전가옥에 있다고. 내일 새벽에 강을 건너게 할 거라고요. 내일 새벽이요. 내일이면 수진이를 안을 수 있는 거였어요. 전화기 너머가 아니라 실제로 따뜻한 살갗을 느끼며 머리카락 냄새를 맡으며 브로커가 장소를 알려줬습니다. 새벽 3시 두만강 하류 특정 지점. 거기서 기다리면 된다고. 아이가 강을 건너올 거라고. 수진이 혼자 건너는 거냐고 물었더니 브로커가 말했어요. 안내하는 사람이 중간까지 데려다주고 나머지는 아이가 혼자 건너야 한다고. 강이 가장 얕은 곳이라 아이 무릎 정도밖에 안 온다고. 하지만 물은 차가울 거라고. 수진이가 다시 전화기를 받았어요. 엄마. 응, 엄마 여기 있어. 나 내일 가. 응, 엄마가 기다리고 있을게. 엄마, 나 무섭지 않아.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무섭지 않다고 말하는 건 사실 무섭다는 뜻이었어요. 3년 동안 혼자 버틴 아이가 엄마 앞에서까지 강한 척을 하고 있었습니다. 울지 마, 수진아. 엄마가 건너편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강만 건너면 돼. 엄마가 바로 거기 있을 거야. 전화가 끊기기 전에 수진이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들렸어요. 엄마, 나 곧 가. 그 한마디가 3년간 들은 어떤 말보다 무거웠어요. 곧 간다는 말. 7살이 아니라 10살의 목소리로 듣는 그 약속이 제 심장을 두 손으로 쥐어짜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어요. 할머니가 달려와 등을 두드려 주셨습니다. 잘 됐어, 잘 됐어. 아이가 온다며.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기쁨인지 슬픔인지 안도인지 공포인지 감정이 뒤엉켜서 어느 하나를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은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아니, 잘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수진이 얼굴이 떠올랐는데 7살 때 동그랗던 얼굴과 지금 10살이 되었을 얼굴이 겹쳐 보였어요. 주머니에서 수진이의 벙어리 장갑을 꺼냈습니다. 3년 동안 만지작거려서 털이 다 닳아 있었어요. 이걸 내일 수진이에게 돌려줘야 했습니다. 손이 커서 더 이상 끼지 못하겠지만 엄마가 3년 동안 이걸 품에 안고 살았다는 걸 알아줬으면 했어요. 자정이 지나고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엄마 곧 가 라는 그 한마디가 3년간 들은 어떤 말보다 무거웠습니다. 새벽 2시에 옷을 입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검은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어둠 속에서 눈에 띄지 않아야 했으니까요. 할머니가 현관까지 나오셨습니다. 아이 데리고 꼭 와.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나섰어요. 밖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하늘에 별이 쏟아질 듯 박혀 있었지만 달은 보이지 않았어요. 신월이라 가장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브로커가 이날을 고른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발밑에 눈이 사각사각 소리를 냈습니다. 최대한 소리를 죽이며 걸었어요. 두만강까지는 산길을 타고 40분 거리였습니다. 중간에 공한 초소가 하나 있었어요. 초소를 피해 산등성이로 우회해야 했습니다. 눈이 쌓인 산길을 오르는데 발이 빠져서 넘어졌어요. 무릎에 통증이 왔지만 일어섰습니다. 지금 넘어질 때가 아니었어요. 산등성이를 넘어 내리막길로 접어드니 강변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두만강이었어요. 3년 전 제가 건넜던 그 강. 그때는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넜지만 오늘은 저쪽에서 이쪽으로 제 딸이 건너올 거였습니다. 강변에 내려서서 주위를 살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브로커가 알려준 지점은 갈대밭 옆 큰 바위가 있는 곳이었어요. 그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기다렸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2시 50분이었습니다. 약속 시간까지 10분. 영하 20도가 넘는 공기가 얼굴을 베었어요. 코끝이 얼어서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손가락도 발가락도 곧 굳어버릴 것 같았어요. 하지만 추위를 느낄 여유가 없었습니다. 강 건너편 어둠 속만 응시하고 있었어요. 새벽 3시가 되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강 건너편은 캄캄했고
바람 소리와 얼음이 부딪히는 소리만 간간히 들렸습니다. 5분이 지났어요. 여전히 어둠뿐이었습니다. 10분이 지났어요.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심장이 점점 빨라졌어요. 왜 안 오는 걸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마지막 순간에 경비대에 발각된 건 아닐까? 강을 건너다 물에 빠진 건 아닐까? 온갖 공포가 머릿속을 짓밟았습니다. 주머니 속 벙어리 장갑을 꽉 움켜쥐었어요. 제발, 제발 와줘.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20분이 지났을 때였어요. 강 건너편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림자 2개가 보였어요.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았습니다. 큰 그림자가 작은 그림자를 강변까지 데려왔어요. 거기서 멈추더니 작은 그림자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작은 그림자가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어요. 큰 그림자는 뒤로 물러났고 작은 그림자가 혼자 강물 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수진이었습니다. 아이의 실루엣이 어둠 속에서 강물로 들어서고 있었어요.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아이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물이 차가워서 움찔하는 게 보였어요. 그래도 아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2번째 발, 3번째 발. 한 발 한 발 강물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물이 무릎까지 올라왔을 거예요. 작은 몸이 물살에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뛰어들어가고 싶었어요. 지금 당장 강으로 뛰어들어가서 그 아이를 안아 올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소리를 내면 안 됐어요. 양쪽 강변에 감시초소가 있었으니까요. 이를 악물고 기다렸습니다. 주먹을 너무 세게 쥐어서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이 없었어요. 아이가 강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비틀거렸어요. 발이 미끄러진 것 같았습니다. 숨이 멎었어요. 넘어지면 안 돼. 제발. 아이가 팔을 벌려 중심을 잡았어요. 잠깐 멈췄다가 다시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한 발, 또 한 발.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이의 윤곽이 조금씩 선명해졌어요.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키가 커져 있었어요. 제가 기억하는 7살 수진이보다 한 뼘은 더 자란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중국 쪽 강변에 발을 디뎠어요. 물에서 나온 아이가 비틀거리며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젖은 바지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추위에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바위 뒤에서 뛰쳐나갔어요. 아이 앞에 섰습니다. 수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어둠 속에서도 그 눈이 보였습니다. 커다란 눈,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눈. 3년 만에 그 눈과 마주쳤어요. 엄마. 아이가 저를 알아봤습니다. 3년이 지났는데도 단번에 그 한마디에 무릎이 꺾였어요. 눈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진이가 뛰어왔어요. 젖은 몸 그대로 제 품에 안겼습니다. 차가웠어요. 온몸이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하지만 그 차가운 몸 안에서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둥, 둥, 둥. 딸의 심장 소리가 제 가슴에 전해졌어요. 살아있었습니다. 수진이를 꼭 안았어요. 놓으면 다시 사라질 것 같아서 온 힘을 다해 끌어안았습니다. 아이도 저를 껴안았어요. 작던 팔이 길어져서 제 등까지 감쌀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3년 사이에 이만큼 자란 거였어요.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3년간 하고 싶었던 말이 수백 가지였는데 막상 아이를 안으니 미안하다는 말만 쏟아졌습니다. 수진이가 제 귀에 대고 말했어요. 조용하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10살 아이의 목소리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차분한 어조였어요. 엄마, 나 안 울었어. 그 한마디가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안 울었다는 그 말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거짓말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수진이가 저를 안으며 말했어요. 엄마, 나 안 울었어. 그 새벽 강변에서 얼마나 오래 안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브로커가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재촉하지 않았다면 아마 날이 밝을 때까지 그 자리에 있었을 거예요. 제가 먼저 정신을 차렸습니다. 수진이의 옷이 젖어 있었어요. 영하 20도에서 젖은 옷을 입고 있으면 10분도 되지 않아 저체온증이 올 수 있었습니다. 3년 전 제가 강을 건넜을 때 얼어붙는 고통이 어떤 건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서둘러 제 외투를 벗어 수진이에게 감싸줬어요. 아이의 젖은 바지를 걷어 올리고 양말을 벗겨 발을 확인했습니다. 발가락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만지니까 아이가 움찔했습니다. 아프냐고 물었더니 수진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안 아파. 괜찮아. 또 강한 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3년 동안 얼마나 많이 괜찮은 척을 해왔을까요? 아이의 손을 잡았어요. 작던 손이 커져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길어졌고 손바닥이 넓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제 손 안에 들어오는 크기였습니다. 그 손을 잡는 순간 3년간 비어있던 제 손바닥이 비로소 채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이 감촉이었습니다. 3년 동안 그리워했던 것은 돈도 자유도 안전도 아니었어요. 이 작은 손의 온기였습니다. 브로커가 마련한 차를 타고 안전가옥으로 돌아왔어요. 할머니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수진이를 보시더니 할머니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잘 왔어, 잘 왔어 하면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따뜻한 방에 수진이를 눕히고 이불을 덮어줬어요. 할머니가 끓여주신 미역국을 한 그릇 먹였습니다. 수진이가 미역국을 먹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다시 쏟아질 것 같았어요. 숟가락을 입에 가져가는 동작, 국물을 호흡으로 식히는 모습, 한 숟가락 먹고 나서 입을 닦는 손짓, 그 사소한 동작 하나하나가 3년간 제가 보지 못했던 것들이었습니다. 밥을 먹은 수진이가 스르르 눈을 감았어요. 이불 속에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잠들면서도 손가락을 놓지 않았어요. 놓으면 엄마가 다시 사라질까봐 그런 거겠죠. 저도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잠든 수진이의 얼굴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어요. 3년 사이에 아이의 얼굴에는 제가 모르는 시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마 왼쪽에 작은 흉터가 있었어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다쳤는지 모릅니다. 아팠을 텐데 제가 약을 발라주지 못했어요. 코 옆에 점이 하나 생겨 있었습니다. 전에는 없던 점이었어요. 언제 생겼는지 모릅니다. 광대뼈가 도드라져 보이는 건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한 시간이 있었다는 뜻이겠죠. 손을 자세히 보니 손등에 작은 동상 흉터가 있었어요. 겨울에 장갑 없이 다녔다는 뜻이었습니다. 제가 벙어리 장갑을 가져왔는데 수진이에게는 장갑이 없었던 거예요. 그 사소한 흉터들 하나하나가 제가 놓친 3년의 증거였습니다. 이 아이가 아플 때 제가 없었고, 추울 때 제가 없었고, 무서울 때 제가 없었어요. 눈물이 다시 흘렀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흐르게 두었어요. 이 눈물은 닦아서 될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주머니에서 벙어리 장갑을 꺼냈습니다. 3년 동안 만지작거려서 털이 다 달아 있었어요. 잠든 수진이의 손 옆에 살며시 놓아두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엄마가 3년 동안 이걸 갖고 있었다는 걸 알겠죠. 일주일 뒤 브로커의 도움으로 이동을 시작했어요. 중국에서 한국으로 바로 갈 수는 없었습니다. 중국 공안에 잡히면 둘 다 강제 북송이니까요.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가는 루트를 택해야 했습니다. 그 여정이 한 달이 걸렸어요.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걷고 또 걸었습니다. 국경을 넘을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어요. 수진이의 손을 한시도 놓지 않았습니다. 라오스 정글을 이틀간 걸어야 하는 구간이 있었어요. 길이라고 부를 수 없는 산길이었습니다. 나뭇가지에 긁히고 지늘게 발이 빠지고 밤에는 벌레 소리에 잠을 잘 수 없었어요. 하루를 걷자 수진이의 체력이 바닥났습니다. 더 이상 걸을 수 없다며 주저앉았어요. 등을 돌려 엎혀라고 했습니다. 수진이가 제 등에 올라탔어요. 무거워졌습니다. 7살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지만 그 무게가 반가웠어요. 3년 동안 이 무게가 없어서 제 등이 허전했던 거였습니다. 등에 엎인 수진이가 제 귀에 대고 물었어요. 엄마, 무겁지 않아? 하나도 안 무거워. 진심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등에 업는 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가벼운 일이었어요. 태국 방콕의 한국 대사관에 도착했을 때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여기가 한국이야? 아직 아니야. 하지만 곧 가. 한국이 어떤 곳이야? 잠깐 생각했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자유로운 나라, 밥을 굶지 않는 나라, 공안이 쫓아오지 않는 나라. 그런 말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지만 입 밖으로 나온 건 다른 말이었어요. 엄마가 더 이상 너를 두고 가지 않아도 되는 곳이야. 인천공항에 내린 건 2020년 봄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을 나오는 순간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3년간 잡지 못했던 손을 다시 잡고 환한 공항 로비로 걸어 나왔습니다. 수진이가 천장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엄마, 여기는 불이 많다. 맞았어요. 공항 천장의 조명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해산의 밤은 캄캄했고 중국 공장 기숙사에는 전구 하나뿐이었고 라오스 정글에는 별빛밖에 없었어요. 이 아이가 기억하는 세상은 어두운 곳뿐이었을 거예요. 이제부터는 밝은 곳에서 살게 해줄 거였습니다. 임시거처에 도착한 첫날 밤, 저는 오랫동안 해오던 일을 했습니다. 벽에 금을 그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마지막이었습니다. 1124번째 금. 못 대신 연필로 콘크리트가 아니라 벽지 위에. 수진이가 옆에서 물었어요. 엄마, 그게 뭐야? 연필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세던 거야. 수진이가 벽에 금을 바라봤어요. 한 줄밖에 없었지만 중국 기숙사 벽에는 1000개가 넘는 금이 있었습니다. 그 전부를 합하면 1124개. 3년하고도 29일. 아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수진이가 제 손을 잡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안 그어도 돼. 그 말이 맞았습니다. 이제 금을 긋지 않아도 되는 내일이 오고 있었어요.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수진이가 옆에 있을 것이었습니다. 모레도,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더 이상 세지 않아도 되는 날들이 끝없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